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5장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챕터 5장과 챕터 6장을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전반적인 모집 선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플로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잘 되십니까? 그쵸?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거 했던 내용의 좀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인력 수요와 공급 예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요. 챕터 5장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인력 계획은 환경 분석, 인력 수요 예측, 환경 분석, 인력 수요 예측, 그다음 인력 공급 예측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우선 제가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전략적 인력 계획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력 적응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인력 계획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시점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미래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어떤, 혹은 사람이 남아돌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인력 적응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인력 계획 전략인데, 인력 적응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해요. 그러다가 미래에 갔는데 미래에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뽑아요. 그때 가서 뽑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다음 쭉 현재 시점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미래에 갔는데 사람이 이번엔 남아돌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내보내는 겁니다. 미리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력 적응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력 적응 전략은 사실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이 적습니다. 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 사람이 필요 없는데, 미래에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뽑았어. 그럼 여러분, 미래에 갔어. 근데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럼 그 뽑은 인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쓸모없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력 적응 전략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쭉 가다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뽑으면 되잖아. 그럼 그때 필요해서 뽑은 사람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필요해서 뽑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력 적응 전략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리스크, 즉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은 이렇잖아. 아침에 출근을 해.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에 그 사장이 잠깐 올라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나이스하게, 나이스한 그 표현으로 잠깐 올라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좀 젠틀한 어투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가봐. 너 이제 회사 그만 다녀도 돼. 나가?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You fire.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유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을 쉽게 뽑고요. 또 사람을 쉽게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곳은요. 그 사실 그 여러분도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미국 영화? 미국 영화를 보면 어떤 그 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퇴사 그 명령을 받아서 회사를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납니까? 이 박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내 물건 담아서 나가잖아. 그치? 그 여러분들 미국이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오래 다녔지만
저는 회사를 퇴사할 때 절대 박스 하나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내내 차를 가지고 가서 차에 계속 짐을 실었어요. 계속. 그만큼 제 짐이 회사에 많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퇴사를 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짐을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조금 조금씩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박스 하나에 절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오래 다닐 거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 의식 속에 직장이라는 것의 의식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회사는 내가 들어가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언제든 잘려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의식을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절대 나의 물건들을 많이 쟁여두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늘 잘려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웬만한 건 회사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주는 비품들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갈 때는 간단하게 내 물건 몇 개만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퇴사할 때 그 박스 한 박스가 참 상징하는 바가 커요. 즉, 그 미국 시장의 노동 시장의 고용의 유연성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은 만약에 그 회사를 잘리게 되면, 회사를 이제 퇴사당하게 되면, 그럼 어떨까요?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트럭을. 트럭을 불러서 거기다가 막 내 집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겨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그 퇴사하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찍는다면, 물론 미국식의 어떤 그런 걸 그 우리나라도 흉내 내기 위해서 그 박스만 들고 나오는 장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하지만 그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 어땠는지. 아마 박스를 불러야 될 겁니다. 그 트럭을 불러야 될 겁니다. 1톤짜리 트럭을 불러서 막 거기다 실어야 될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회사에서도 되게 예쁘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짐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다 내가 집으로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좀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자르거나 물론 쉽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쉽게 사람을 이렇게 해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적응 전략은 우리나라에선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을 쭉 유지했다가 갑자기 필요하면 뽑아버리고 갑자기 필요 없으면 나가버리라 그러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를 보면요. 미래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 전략과 계획 전략이 있는데, 둘 중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노동의 경직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인력 적응 전략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한다? 인력 계획 전략을 수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다시 보시면, 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보시면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 전략과 계획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적응 전략은 여러분들 더 이상 전략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필요한 대로 뽑고 혹은 해고하면 되니까요. 여기는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스킬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전략은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가장 서두에 바로 이 적응 전략과 계획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챕터 5장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에 보시면요. 첫 번째 전략적 인력 계획. 다시 죄송합니다. 전략적 인력 계획이라는 게 바로 이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보시면 적응 전략과 뭐가 있습니까? 계획 전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는 보면요. 기업에서는 인력 적응 전략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그렇죠. 계획 전략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력 계획 전략 하에서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모집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부터 합니까? 인력 수요 예측. 여기 있는 오른쪽 보세요.
인력 수요 예측이 여기에 존재하네요. 그쵸? 그래서 환경 분석은 뭐 교수님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력 수요 예측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조금 줄일게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인력 수요 예측을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인력 수요 예측이라는 걸 지금부터 좀 볼 건데요. 인력 수요 예측. 자, 요거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제가 요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을 잠깐 볼까요?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오른쪽을 잠깐 볼까?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인력 수요 예측을 보시면요.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하향식과 상향식을 하는 거에 구체적인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박경규 교수님 책은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요. 요게 없고,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풀 버전으로, 다른 교과서에는 있거든요. 저는 풀 버전으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왼쪽에서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예제를 한번 좀, 조금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삼성전자라고 해보자. 삼성전자.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핸드폰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요. 모바일 사업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전제품 만드는 가전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다시 쓰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 최대한 좀 판서를 좀 여러분한테 좀 깔끔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을 잠깐 보면요. 인력 수요 예측 방법에는요. 하향식과 상향식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볼게. 하향식과 상향식이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향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전체 지금 사업을 유지하려면 뭐뭐 필요합니까? 반도체, 모바일, 가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삼성전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도체, 모바일, 가전에 필요한 전체 인원의 수를 위에서 정해서 밑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향식이에요. 왜? 위에서 밑으로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회사 올해 사업하려면 최소 10,000명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10,000명이 이제 각각 몇 명씩 필요하냐? 자, 보니까 반도체는 한 3,000명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은 한 5,000명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가전은 한 2,000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정해서 밑으로 이렇게 하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상향식은 어떻게 하는, 그럼 반대인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자체적으로 몇 명이 자기들 사업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천 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모바일 사업부도 우리 회사 사업부 자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한 8천 명 정도 필요한 걸로 나왔어요. 그다음 가전 사업부도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한 7천 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죠. 가전사업부. 여러분 그 삼성에서 가전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입니까? LG죠, LG. 그렇죠? 가전사업부는 이게 망해도 지금 모자랄 만해. 7천 명이나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들 그 사실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사업부랑 모바일 사업부랑 가전 사업부가 각자 자기 사업부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일단 결정을 하고요. 그걸 윗선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우리 이만큼 필요해요라고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윗선에서 삼성전자 윗선에서 이걸 다 더해. 얼마? 4천, 그다음 얼마? 8천, 그다음에 7천 이렇게 더하고요. 이 밑선에서 올라온 이 인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좀 뻥튀기 되어 있다라고 윗선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히 수정을 합니다. 야, 반도체는 4천 좀 많다. 3천.
그 다음에 모바일 8천? 거의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한 7천 정도 해라. 가전사업 정신 못 차렸니? 이러면서 1,000명?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1,000명 필요하는, 그치? 이런 식으로 인력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상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요, 요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3,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뽑아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부가 3,000명이 필요해. 그럼 그 3,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뽑아냈냐? 그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떤 방법으로 뽑아냈냐? 그걸 지금부터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인력 수요 예측 기법들입니다.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들 봐. 혹시나 경영학을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는 친구들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 그 좀 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논문 쓸 때 양방, 질방이라고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논문 쓸 때 너 양방하니, 질방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양적 방법의 줄임말 양방, 그 다음에 질적 방법의 줄임말 질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키워드는요, 바로 숫자예요, 숫자. 즉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양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심리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내면에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수치를 찾아내는 것을 질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 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4,000명 필요하고 모바일이 8,000명 필요하고 가전이 7,000명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럼 그 숫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숫자를 찾는 방법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그 숫자를 찾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네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왼쪽에 이제 교과서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선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 우선 양적 측면부터 먼저 한번 보자. 양적 측면. 요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 미래 특정 시점에 해당 기업의 전체, 부문별, 집단별로 필요한 뭡니까? 인력의 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걸 찾는 거냐면요. 사람의 숫자를 찾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위쪽에 질적 인력 수요 예측法. 이건 사람의 숫자라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해당 기업의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을 주로 찾는 겁니다. 자격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양적 혹은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이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질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양적 방법이 좀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질적 방법은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양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 통계적 기법에 통계를 활용하는 기법에 생산성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아주 쉬워요. 뭐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걸 생산성 비율 분석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개를 생산하는데 몇 명이 필요했냐면요. 50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올해 몇 개를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되냐면 200개를 생산할 것을 예상됩니다. 그럼 여러분 몇 명 필요할까요? 그렇죠. 100명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물론 실제로는 100명보다 조금 더 적은 수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100개를 생산하다가 200개를 생산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되게 늘어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습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경험 곡선이라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점차 노하우가 생겨서 실제 내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100개를 만들 때 50명이면 200개 만들 때 100명이 맞는데 실제로 200명보다는 조금 어떻게 예측하는 게 맞다? 조금 더 작게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바로 학습 경험 곡선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별거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추세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추세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요. 여러분들 조금만 키울까요?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키울게요, 제가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요. 오른쪽을 X축을 시간이라고 두고요. 시간. 그다음에 Y축을 필요 인력수라고 할게요. 인력수.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력의 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랬을 때 이 그래프의 추세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추세가 이렇게 간다면 예를 들어 이쯤 되는 시간이라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가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예측하는 거. 몇 명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 이걸 추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적혀 있네요. 밑에 보시면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 회귀 분석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건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이런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런 것들 말하죠.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경기 상황이라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 인력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인력의 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노동과학적 기법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동과학적 기법이라는 게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요거는 언제 많이 예측하는 방법이냐면요. 그 생산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몇 명 필요한지 인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1년에 총 100시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유지가 되려면 총 1년에 100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시간 일하냐면요. 10시간 일해요. 그럼 우리 몇 명 필요합니까? 그렇죠. 요렇게 나누면 10명 필요하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이게 노동과학적 기법입니다. 이름은 과학적이지만 별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과학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델파이 기법. 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델파이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델파이 기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리 회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죠. 알기가 힘듭니다.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성이 무슨 사업,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친구는 아마 삼성이 옛날에 자동차 사업을 했다라는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삼성이 옛날에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자동차. 그러면 현대차처럼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었냐면 부산에다 자동차 공장을 지었거든요. 물론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봐. 삼성은 한 번도 자동차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 인력 수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알기 힘드니 자동차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교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자동차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거기에 의견을 내놓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아마 그 각자 의견이 좀 다를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의견을 점차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차 그 의견을 어떻게 합니까? 좁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몇 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델파이 기법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봐. 델파이 기법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익명의 전문가를 섭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 교수님들의 섭외를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대학교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그 학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의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 그럼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의견을 내면 그 밑에 제자가 지도 교수님의 의견을 사실 좀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학계의 약간 풍토상.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를 여러 명 섭외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몇 전문가들이 어떤 교수님의 제자인 거야. 근데 그 교수님 그 스승도 섭외가 됐고 제자도 섭외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스승이 만약에 같이 모여 있는 상태면 스승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밑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냥 동조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들을 교수님들을 섭외를 할 때 누가 섭외됐는지를 전혀 모르게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지 않아요. 그냥 각자 연구실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받냐? 서면, 즉, 뭡니까? 그 종이 형태로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정보화 시대니까 종이로 굳이 받을 필요 없고, 그 옛날 이야기고, 뭘 하면 됩니까? 이메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섭외된지, 전문가 누가 섭외됐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질문지를 던지면 그 질문지에 누가 썼는지를 절대 다 그 기명을 쓰면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다시 그 의뢰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쫙 주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전체를 그 진행하는 진행자, 사회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다시 교수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교수들이 보고 누가 썼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의견을 그냥 쭉 적혀 있는 거 보고, 나는 10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3000명이네? 그런데 그 3000명이라고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좀 강구한 게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거를 좀 수정해야겠다. 한 2000명으로 수정해야겠다. 3000명 교수는 딱 보니까 나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교수도 보니까 1000명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봤더니, 아, 합당하네. 그럼 나도 좀 줄여야겠다. 2000명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처음에 범위가 이만큼 벌어졌던 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좁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가들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 책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전문가들은 서로 대면 접촉,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요. 이런 내용이 교수님 책에 적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길을 좀 합시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인력의 수요, 즉 뭡니까? 여기 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4,000명인가 8,000명인가 7,000명이라는 요 수요를 지금 예측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방법? 양적 방법 보고 있습니다. 양적 방법. 양적 방법에 델파이 기법까지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화폐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인데 실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총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그 다음, 1인당 최소 얼마를 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씩은 줘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몇 명까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화폐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회사의 재정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네 재정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측 기법보다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게 화폐적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양적 인력 그 예측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 기본서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그 양방과 질방이 다 적혀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질방은 조금 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시험은 거의 양방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질방, 즉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자격 요건 분석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이 있는데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은 보통 미래 환경이 안정적일 때 쓰고요.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 환경이 불안정할 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이라는 거 미래 환경이 안정적일 때 쓰냐? 그건 바로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무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봐. 왜 이게 미래 환경이 안정적일 때 쓸 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직무의 요건을 분석해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수요해야겠다라고 예측하는 게 요게 바로 자격 요건 분석법이고 그리고 일종의 뭡니까? 질적 방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왜 미래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되냐? 여러분 봐봐. 미래 환경이 급변해버려. 그러면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될까? 동시에 같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걸 분석해놔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 요건 분석법은 미래 환경이 안정적일 때 주로 쓰고요. 시나리오 분석법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변했을 때도 거기 맞춰서 시나리오를 뭐 하면 될까? 그쵸,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 기법은 주로 미래 환경이 불안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로 잠깐 돌아와서 왜 안 되지? 야, 여러분, 가끔씩 제가 좀 작동이 그,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까지 다 했네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봐봐. 인력 수요 예측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향식과 상향식에서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 8,000명이다. 그럼 그 8,000명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기법으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인력 수요 예측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인력 공급 예측입니다. 그쵸? 무슨 말입니까? 이거네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면, 첫 번째 인력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들어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 채워졌어. 이게 뭡니까? 내부 인력 공급 예측.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 요만큼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받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외부 인력 공급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